안녕하세요, 안대원입니다. 이공계 출신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올 때가 됐죠. 지금 이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입사 연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오기 전에 생각을 해두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출신하고 내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제일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경력이 길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력이 긴 사람 중에서도 헛경력이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일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리고 복습을 하지 않고 자기만의 원칙으로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헛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년 경력, 5년 경력을 해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인문계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이공계 출신들이 자기가 전문 분야라고 했던 분야에 대해서 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뭐 공부를 안 해서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공계 친구들은 적어도 인문계 친구들보다 학점도 더 많이 이수했고, 같은 4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공부량이 더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등식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거라고 할까요? X는 Y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등식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X는 Y는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은 절대로 등가 교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가 교환이 일어나는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세계에서는 X는 Y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등가 교환이 아직도 있다고 믿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등가 교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화와 용역이 교환되는 현실의 경제, 직장인이시면 직장에 나가서 출근 도장을 찍고 할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용역과 월급 교환하는 겁니다. 절대로 등가 교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가장 여러분이 익숙한 시장이 될 건데, 노동시장에서도 절대로 등가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환이라는 건 한쪽이 양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은행에서 외환 딜링을 했습니다. 외환 딜링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보게 되냐면, 북이 두터운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주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문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한쪽이 양보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물량을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 사람이 양보를 하거나 팔 사람이 양보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물량을 댈 수 있는 위치이고, 가격을 양쪽으로 다 제시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때가 되면 이미 은퇴할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인생에서 잡스러운 시간이 적어질 거고, 낭비도 적게 하게, 시간적인 낭비가 줄어들 겁니다. 등가 교환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생활에서는, 사회생활에서는 등가 교환이란 없습니다. 한쪽이 양보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는 것,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팔고,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사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끔 보면 학교생활만 긴 사람들이 작성한 논문이나 아니면은 그런 보고서 같은 거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로 얘기할게요. 직장은 다르니까 집값이 모두 폭락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해서 사람 머릿수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서울 집은 당장 팔고 지방으로 이사가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모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시장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호가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그 집은 정말 10억일까요? 파는 사람이 팔고 싶은 10억인가요? 사는 사람이 사고 싶은 10억인가요? 정확히 하지 않죠. 둘의 차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항상 상대방이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이고만 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직장인이시면 회사에서 주는 연봉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협상 능력이 적기 때문입니다. 연봉을 지나치게 많이 주장을 하면 회사에서 해고가 될 거고, 회사에서 해고가 되면 집에 가져갈 돈이 없으면 곤란한 집들, 그러니까 쌓여있는 게 별로 없는 집은 그렇습니다. 집에 돈이 많은 애들이 연봉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불리한 조건이 나오면은 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교섭력이 높기 때문에. 막말로 제대로 연봉을 안 쳐주면 그 회사 간둬버리고 딴 데로 이직해버리면 됩니다. 이직하는 동안 애초부터 받은 월급을 다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졸업하고 나서 밀려 있었던 공부하다가 더 높은 기술 수준에 더 많은 돈을 주는 직장 또는 부서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이, 특히 이공계 출신, 몸값이 높아지는 건데, 두 번째, 세상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이공계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실험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사가 2개고 경제학사가 하나거든요. 문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실험실이 없어요. 어떤 재화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거래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나요? 그런 이상을 실현한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나라 있잖아요. 북한하고 쿠바. 그런데 거기도 시장이 결국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적당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과거에는 모든 가격을 통제하고
모든 실험이 가능한, 경제적인 모든 실험이 가능한, 가격과 수량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 공산주의에 따라서, 말로는 사회주의라고 하지만요. 예, 공산주의에 따라서 가격과 수량을 통제했다가 거래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모두 박탈했다가 한번 망했기 때문에 뒤늦게 시장 경제를 오픈하고 있고, 그런 실험 환경은 전 지구의 어디를 봤을 때도 없습니다. 예, 가격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지배한다라든가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나라는 대부분 독재국가고, 독재국가는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그냥 무력으로 국가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불안해서 아무도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걸 벗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최근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2020년 현재 가장 경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실험, 공산주의적인 실험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공계 친구들은 대학교에 최소한 4년 동안은 완벽한 실험 환경이 주어집니다. 실험실에서 실험 수칙만 지키고, 그리고 정해져 있는 것들만 다 따르고, 기존 논문에서 주어진 가정이라는 걸 세워서 그 가정에 적합한 세계 안에서는 되든 말든, 실험이 성공하면 성공했던 것도 칭찬을 받고, 실험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 레포트나 논문을 읽고 실패를 하지 않도록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히 평가받는 게 이공계의 논문이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실험하는 사회적인 실험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은 절대로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정하에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만든 이론들이며, 실패했던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 행동 경제학이라든지 기타 경제학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경제학이 나오고 학문으로서 이론이 학문으로서 자리 잡기 전에 이미 그 일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실험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문계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적어도 좀 지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입시 성적이 아주 높은 학교들의 인문대 출신들은 졸업하는 시점에 파김치처럼 쭉 늘어져요. 진짜로. 완벽한 실험을 해볼 수도 없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공계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실험 환경이 절대로 펼쳐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 때문입니다. 어떤 문화에서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은, 경제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료제 사회죠. 관료제 사회는 그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힘이 셉니다. 근데 힘이 센 사람이 반드시 일을 잘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이공계 친구들 대기업에 취직을 하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창업을 하든 뭘 하든 다 똑같은데, 관료제 머리 꼭대기 붙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 자리에 꼭대기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줄을 잘 서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회사의 임원들 중에서 경력이나 학력이 진짜인 경우는 드물고요. 좀 많이 꾸며진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갔다기보다는 그 조직에는 그 사람이 적합해서 갔기 때문에 조직에 적합한 것이 반드시 그 회사에 이익을 낸다거나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는 건데, 관료제도 폐해는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구상에서 가장 살아남아 있는 조직 체계는 관료제입니다. 나머지 조직은 인원수가 많아지면 5명, 20명을 초과하는 순간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인원수가 25명을 초과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료제적으로 바뀝니다. 피라미드가 여러 개 돼 있어서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한가운데 모였으니까 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삼각형을 무한하게 합쳐놓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삼각형들인데, 삼각형을 계속해서 이어놓다 보니까 멀리서 또는 하늘 꼭대기에서 봤을 때는 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믿음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종교적인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쉽지만 이공계 출신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을 겁니다. 대학생활 전체 시간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게하고 기업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집에 돈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면 별 볼 일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팔이 안으로 굽다가 자기 자식들을 위한 행동, 자기 부인을 위한 행동을 하다가 일적으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해가 서로 충돌되게 됩니다. 영어로는 conflict of interest라는
조직 전체의 목표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목표는 다릅니다. 사장님의 목표와 오너의 목표와 종업원의 목표는 다릅니다. 종업원의 목표는 월급 많이 가져가기고요. 사장님의 목표도 월급 많이 가져가기고요. 오너의 목표는 사장한테 월급 덜 주기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상충 정상적이지 않은 이익을 손에 넣고 싶거나 아니면은 보상 체계가 실제 그 사업의 형태하고는 전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영업이익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매출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해서 월급을 안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비용만 발생시키는 부서 사람들한테는 월급이 안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매출만 가지고 따지면요. 또는 이익만 가지고 따지면요.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많이 팔거나 돈을 덜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덜 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직 자체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직에 일을 하고 같은 사회에서 있어도 다 같은 목표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건 겉으로만 그런 거고요. 특히 뭐 one for all, all for one 이런 거 외치는 좀 그 사람들 뒤에 보세요. 결국 다 계량화 수치화의 저주. 이공계 친구들은 거의 모든 것을 계량화 또는 수치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인덱스를 만들게 되죠.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표를 만들게 됩니다. 아니면은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참조하는 참조치를 만들게 됩니다. 아니면은 코에자이 그러니까 거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미시적으로는 별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관측의 결과로 측정된 숫자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환율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달러를 1,100원에 교환을 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1,100원에 거래됐다는 가격 정보가 시장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100원을 가져가면 1달러를 내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외환 딜러로서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1억 1,000만 원을 10만 달러로 바꾼 결과하고 1,100원을 1달러로 바꾼 결과하고 똑같이 실수가 있을까요? 유동성이 적을 때 갑자기 충격적인 물량이 다가오면은 그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건데 가격이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착각하게 되는 거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착각하게 되는 오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이공계 출신 중에서 핀테크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하는 실수인데 채권 수익률을 알고리즘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은 알고리즘에 포함시키면 채권 수익률대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어떤 채권이 채권 수익률이 yield to maturity로 했을 때 0.5%의 수익률을 낸다고 하면 0.5%라는 숫자에 맞춰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채권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채권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관측되는 측정치를 수리적으로 처리한 게 채권 수익률인데 그걸 마치 실제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인 것처럼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알고리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원가 계산을 정말 잘못하는 경우 많아요.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원가가 잘못 측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은 모르고 그냥 원가를 그대로 매가를 산정할 때 포함을 시킨다거나 이러냐면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에서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느냐라는 게 나오죠. 제품이 진부하게 되면 원가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정보 제공을 멈추는 수가 있어요. 그런 마찰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은 좀 학교를 나오기 전에 실험실과 같은 환경은 없다. X는 Y라고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양보를 해서 라지 X 마이너스 스몰 X는 라지 Y 마이너스 스몰 Y 정도에서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수식이나 법칙에서 벗어났다고 했을 때 특별히 분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공부를 하셔야지. 그리고 앞으로도 생각하는 거 있으면 구독하고 좋아요는 누르고 가면 안 되나?